울산 울주군의 반구대 암각화. 신석기에서 청동기 시대까지의 생활상과 그 당시 사냥 대상이었던 짐승들이 새겨져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58개의 자세한 고래 그림. 선사시대 한반도에 살았던 우리 조상들은 과연 고래와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봉고래라든지 혹등고래, 옛날에는 긴 수염고래 같은 참고래 같은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옛날에는 나타났던 종들입니다. 하지만 근대 포경 기술의 발달로 한반도의 바다를 터전으로 살았던 고래들은 자취를 감췄는데요. 고래가 인류가 태어나기 훨씬 이전부터 바다에 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고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고래가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고래에게 영향을 미쳤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고래의 수가 늘어날수록 바다의 생태계는 더욱 건강해진다는 사실. 해양 생태계의 상징, 고래를 만나러 장생포로 떠나봅니다. 과거 고래잡이로 유명했던 장생포. 다양한 고래 조형물들 사이에서 한 외국인 흉상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로이 체프맨 앤드류스. 1912년 장생포에서 1년간 머물며 울산 앞바다를 회유하는 고래를 연구한 탐험가이자 고고학자인데요. 전 세계에 귀신고래의 존재를 알리고 한국계 귀신고래라는 이름으로 명명했습니다. 이건 한국계 귀신고래라. 그래서 코리안 스탁이라는 이름을 처음으로 붙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고래 이름 중에 코리안 스탁이라는 이름이 유일하게 들어간 것이 귀신고래가 된 것입니다. 서부태평양과 동부태평양 연안에서만 서식하는 귀신고래. 쇠고래, 회색고래라 불리는 이 녀석의 몸에는 따개비들이 흩어져 붙어있는 게 큰 특징인데요. 연호랑과 새우녀 설화에 나오는 움직이는 바위가 갯바위를 닮은 모습의 귀신고래라는 설도 있습니다. 물속에서 살지만 새끼를 낳고 젖을 먹여 키우는 바다에 사는 유일한 포유동물. 우리 바다에 살았던 대형 고래인 혹등고래 역시 숨을 쉬기 위해서는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내야만 하는데요. 숨을 어떻게 쉬느냐 하는 것입니다. 숨을 쉬는 것이 고래는 포유동물입니다. 허파호흡을 합니다. 고래는 숨을 쉬기 위해서 물 밖으로 나와서 쉬어야 되고, 두 번째는 비늘의 유무입니다. 그 표면에 비늘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는 물고기는 비늘이 있지만은 고래는 비늘이 없습니다.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꼬리 지느러미입니다. 고래는 꼬리 지느러미가 수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숨을 쉬고 잠수를 하고 하면은 위아래로 많이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수평으로 되어 있는 반면에 물고기는 수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귀신고래와 같은 대형 고래들이 우리나라에 많았지만 이제는 수년에 한 번 그 모습을 보기도 힘들어졌습니다.
붕고래라든지 혹등고래, 옛날에는 긴 수염고래 같은 참고래 같은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옛날에는 나타났던 종들입니다. 지금은 거의 다 사라지고 몇 년에 한 번씩 보이거나 지금 좀 사라지고 대형 고래는 거의 다 사라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나라 바다에서 볼 수 있는 대형 고래는 밍크 고래가 유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래, 밍크고래 같은 다양한 고래종이 넘쳐났던 장생포. 하지만 일제강점기 일본의 포경선에 의해 시작된 무차별적인 고래잡이로 인해 대규모 남획이 이뤄졌는데요. 광복 이후 장생포는 포경업의 전진기지를 도맡으며 황금기를 누렸습니다. 지금 현재 장생포 초등학교의 전교생이 36명입니다. 한 40명이 안 됩니다. 제가 지금 확인한 바에 의하면 한창 고래잡이가 성행을 할 때 이 동네의 장생포 초등학교 학생 숫자가 2,000명이 넘었답니다. 고래가 이 마을을 전체를 먹여 살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고래가 많이 들어와서 기지가 형성이 되고 나면 모든 배들이 이쪽으로 전부 다 몰리게 되겠죠. 그럼으로써 이 장생포가 고래의 전진기지로 유명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무분별한 포경으로 고래 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일부 종은 멸종에 이르렀는데요. (1986년) 국제포경위원회에서 상업포경을 금지하면서 장생포는 쇠퇴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요거는 전부 다 참돌고래. 근데 요놈은 상경입니다. 고래연구소에서는 그물에 걸리거나 죽은 고래들을 이용해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3년 5월 17일 군산 앞바다에서 혼액된 몸길이 14m의 대형 참고래. 대형 고래의 사체가 들어오면 연구소 뒷마당의 모래 무덤에 묻어둡니다. (3, 4년이) 지난 후 모래에서 고래의 뼈만을 얻어내는데요. 고래연구소에서는 이렇게 제작한 고래 골격 표본을 이용해 한반도 대형 고래 연구를 도맡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창고래입니다. 일단 살코기는 일단 전부 다 위판이 되고 나서 나머지 고래 골격을 저희 고래연구소에서 연구 목적으로 만들어서 무덤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제 죽었던 그래서 생물에 대한 예의로서 고래 무덤이라는 것으로 이름을 붙이고 약 3년 뒤에 다시 고래의 모습으로 재생시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곳에 이런 장소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실제로 지난 2008년 7월 남해에서 그물에 걸려 죽은 범고래 2마리가 들어왔는데요. 연구를 목적으로 범고래 골격 표본을 만들어 고래박물관 입구에 전시하고 있습니다. 범고래라는 것입니다. 바다에서 최상위 포식자에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래들은 무리를 지어서 심지어는 상어까지도 포식을 하는 고래입니다. 같은 동족인 고래도 포식을 하는 아주 이제 범고래라고 불리고 있는 아주 이빨고래 중에서는 가장 강력한 종입니다. 귀신고래, 혹등고래와 달리 이빨을 갖고 있는 범고래. 귀여운 외모와 다르게 최상위 포식자인데요. 상어 중에서 제일 빠른 청상아리를 따라잡을 만큼 엄청난 순발력과 기동력을 자랑하며 주로 바다 표범이나 물범 같은 육지에 있는 먹잇감을 낚아채는 능력이 있습니다. 소형 고래에 속하는 범고래는 덩치는 작지만 힘이 아주 센 녀석이죠. 고래를 분류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수용고래와 이빨고래류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수용고래 같은 경우에는 주로 뭐 조그마한 플랑크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걸러서
물을 전부 다 퍼금었다가 걸러서 내보내는 역할을 하고, 이러한 이빨고래들은 실제적으로 그 이빨을 물어서 잡아먹는 그러한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바다에 서식하며 수백 마리까지 무리를 지어 사는 수염고래. 이 녀석들은 이빨이 퇴화해 많은 양의 물을 들이마셔 먹이를 먹고 걸러내지만 이빨고래는 먹이를 통째로 삼키는데요. 활짝 웃는 모습의 돌고래가 바로 이빨고래류에 속합니다. 고래는 보통 크기로도 비교를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흔히 접하는 돌고래와 고래를 비슷하게 생각하지만 엄연히 다르게 분류됩니다. 크기로 해서 4m 이하가 되면 우리가 보면 돌고래라고 부르고 4m 이상이 되면 고래라고 부릅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인들은 전체를 합쳐서 그냥 고래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돌고래라고 보면 영어로 보면은 돌핀 혹은 포포이스라고 부르고, 고래라고 하는 건 그냥 웨일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일반인들 전체를 통틀어서 고래라고 부르고 있죠. 대표적인 이빨고래에 속하며 높은 지능을 가진 돌고래. 시력도 좋고 피부의 촉각도 예민한 데다 길들이기 쉬운 탓에 오랜 훈련을 통하면 사람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데요. 녀석들은 청각이 매우 발달해 음파를 탐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여러 가지 주파수를 보내 서로 간의 의사소통을 나눕니다. 고래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람들처럼 목에 있는 기관에서 소리가 나오는 게 아니라 머리에 있는 멜론이라는 기관에서 소리가 나오거든요. 이제 그 소리를 통해서 먹이가 앞에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도 알 수 있고 지형도 알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장생포 부근 길가에 쭉 늘어선 고래 음식점들은 과거 장생포가 포경 전진기지였음을 짐작케 합니다. 포경이 금지되고 마을은 쇠락했지만 2008년 7월 고래 문화특구로 지정되며 장생포는 다시 활력을 되찾고 있는데요. 어부들이 가자미 등을 잡기 위해 쳐놓은 그물에 고래가 혼액된 경우 작살 자국과 같이 일부러 잡은 흔적이 없으면 공매 절차를 통해 합법적으로 고래가 유통됩니다. 장생포에서는 울산 고래고기의 브랜드화를 내걸고 고래 상인 협동조합을 설립했는데요. 믿을 수 있는 고래고기를 판매하고 울산 고래고기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음식점들이 똘똘 뭉친 거죠. 협동조합 사람들은 고래 특유의 향을 없애기 위해 수많은 시간을 할애하며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전날 담궈서 피를 빼가지고 끓는 물에 한 1시간 정도 삶습니다. 네. 삶아가지고 그대로 나갑니다. 아니요, 식혀서 완전히 식혀서 썰어야지만 모양이 납니다. 안 그러면 이게 전부 지방이기 때문에 칼질을 하면 어그러져요. 이게 부스러져요. 핏물을 완전히 제거한 고래는 크기에 따라 1시간에서 3시간 정도 육수에서 충분히 삶아냅니다. 미식가들은 고래 특유의 향을 즐기는 반면 고래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은 가급적 향이 적은 부위를 찾는데요. 고래는 보통 수육으로 먹거나 회로 즐기는데요.
뱃살회인 우네, 데친 꼬리 지느러미 살인 오배기, 등에 붙은 살코기 회인 막짓기가 유명합니다. 육고기와 바닥고기 회에서 느끼는 감미로움까지 고래에서는 12가지 맛이 난다는데요. 요거는 육회는 여러 가지 양념을 넣어가지고 맛이 있게끔 만들었고요. 요거는 고래 꼬리로서 고래 꼬리는 초장에 찍어가 드시고요. 요거는 고래 회. 등살입니다. 요거는 막짓기라 하는 건데 요거는 고추장이나 이렇게 곁들여서 찍어 드시고, 요거는 고래 뱃살 엠삐락 하는 겁니다. 요거는 간장을 붓는 와사비장에 요거를 찍어서 드시면 또 고소한 맛이 나고요. 나머지 부분은 소금이나 젓갈로 인해서 또 이런 부추, 김치 이런 걸 곁들여가 양파나 이런 곁들여가 드시면은 맛이 담백하고 좋습니다. 회나 수육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전골, 스테이크, 불고기, 초밥과 같은 다양한 고래 요리를 개발하고 있는데요. 고래고기와 육수를 넣어 한 소끔 푹 끓여낸 얼큰한 전골은 고래 특유의 향이 나지 않아 누구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고래 전골은 주로 갈비살이 좀 이렇게 지방이 있어서 좀 끓여 놓으면은 고소한 맛이 나요. 그래서 주로 갈비살을 많이 좀 하루 전날 피를 좀 빼고 이제 좀 데쳐놨다가 냉장고에 넣어서 보관해서 이제 끓일 때는 바로바로 쓸 수 있도록 준비해 놓고 쓰고 있습니다. 고래의 역사, 문화, 생태를 이어가는 명실상부한 고래도시 장생포. 음식과 기름, 생필품 등 고래에 관한 모든 것이 곳곳에 산재해 있는데요. 전라도의 홍어와 같이 장생포 고래는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럼 요 지역에서는 그 고래고기라는 식문화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고래고기가 없다는 것은 요 지역에 사시던 분들은 옛날부터 고래고기를 드셔오셨고 했던 분들이고, 지금 서해안에서 고래가 잡혀도 서해안의 분들은 고래를 안 드십니다. 그분들은 다시 그 고래가 전부 다 이쪽으로 넘어와서 이렇게 전부 다 여기 동해안에서 전부 다 유통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쪽 옛날부터 있었던 식습관이고, 또 그러한 것들이 또 먹을 수 있는 것 같으면 옛날부터 먹어왔던 습관상으로 먹고 또 뭐 기호식품으로 먹는 것이지 따로 뭐 새로운 단백질 공급은 아닙니다. 최근 어민들에 의해 고래의 모습을 보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인류의 오랜 역사와 함께한 고래는 바다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는 큰 축이자 해양 생태계에 유익한 동물인데요. 앞으로도 오랫동안 인간과 함께 공존하며 푸른 바다를 누비길 바랍니다. 봉고래라든지 혹등고래, 옛날에는 긴 수염고래 같은 참고래 같은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옛날에는 나타났던 종들입니다. 지금은 거의 다 사라지고 몇 년에 한 번씩 보이거나 지금 좀 사라지고 대형고래는 거의 다 사라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나라 바다에서 볼 수 있는 대형고래는 밍크고래가 유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래, 밍크고래 같은 다양한 고래종이 넘쳐났던 장생포. 하지만 일제강점기 일본의 포경선에 의해 시작된 무차별적인 고래잡이로 인해 대규모 남획이 이뤄졌는데요. 광복 이후 장생포는 포경업의 전진 기지를 도맡으며 황금기를 누렸습니다.
지금 현재 장생포 초등학교의 전교생이 36명입니다. 우리 바다에 살았던 대형 고래인 혹등고래 역시 숨을 쉬기 위해서는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내야만 하는데요. 숨을 어떻게 쉬느냐 하는 것입니다. 숨을 쉬는 것이 고래는 포유동물입니다. 허파호흡을 합니다. 고래는 숨을 쉬기 위해서 물 밖으로 나와서 쉬어야 되고, 두 번째는 비늘의 유무입니다. 그 표면에 비늘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는 물고기는 비늘이 있지만은 고래는 비늘이 없습니다.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꼬리 지느러미입니다. 고래는 꼬리 지느러미가 수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숨을 쉬고 잠수를 하고 하면은 위아래로 많이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수평으로 되어 있는 반면에 물고기는 수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귀신고래와 같은 대형 고래들이 우리나라에 많았지만 이제는 수년에 한 번 그 모습을 보기도 힘들어졌습니다. 울산 울주군의 반구대 암각화. 신석기에서 청동기 시대까지의 생활상과 그 당시 사냥 대상이었던 짐승들이 새겨져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58개의 자세한 고래 그림. 선사시대 한반도에 살았던 우리 조상들은 과연 고래와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동고래라든지 혹등고래, 옛날에는 긴 수염고래, 같은 참고래 같은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옛날에는 나타났던 종들입니다. 하지만 근대 포경 기술의 발달로 한반도의 바다를 터전으로 살았던 고래들은 자취를 감췄는데요. 고래가 인류가 태어나기 훨씬 이전부터 바다에 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고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고래가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는 자인데요. 전 세계에 귀신고래의 존재를 알리고 한국계 귀신고래라는 이름으로 명명했습니다. 이건 한국계 귀신고래라. 그래서 코리안 스탁이라는 이름을 처음으로 붙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고래 이름 중에 코리안 스탁이라는 이름이 유일하게 들어간 것이 귀신고래가 된 것입니다. 서부태평양과 동부태평양 연안에서만 서식하는 귀신고래. 쇠고래, 회색고래라 불리는 이 녀석의 몸에는 따개비들이 흩어져 붙어 있는 게 큰 특징인데요. 연호랑과 새우녀 설화에 나오는 움직이는 바위가 갯바위를 닮은 모습의 귀신고래라는 설도 있습니다. 물속에서 살지만 새끼를 낳고 젖을 먹여 키우는 바다에 사는 유일한 포유동물. 그것이 아니고 인간이 고래에게 영향을 미쳤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고래의 수가 늘어날수록 바다의 생태계는 더욱 건강해진다는 사실. 해양 생태계의 상징, 고래를 만나러 장생포로 떠나봅니다. 과거 고래잡이로 유명했던 장생포. 다양한 고래 조형물들 사이에서 한 외국인 흉상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로이 체프맨 앤드류스. 1912년 장생포에서 1년간 머물며 울산 앞바다를 회유하는 고래를 연구한 탐험가이자 고고